자, 이제 은퇴 설계 문제풀이 한번 해볼까요? 은퇴 설계 문제풀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지난번에 재무 설계 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들으셨을 수도 있고, 지금 은퇴 설계를 먼저 들으실 수도 있는데, 은퇴 설계나 재무 설계나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제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런 부분들은 뭐 크게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사지선다잖아요. 그쵸? 예, 사지선다 문제를 대부분 보게 되면 언제나 두어 아이가 이렇게 손을 흔들죠. 예, 두어 아이는 항상 사지선다 중에서 두 개는 전혀 좀 엉뚱한 얘기가 좀 써있는 부분들이 많고, 물론 전혀 엉뚱하진 않지만, 그 다음 나머지 두 문항이 이제 두 개가 이걸까 저걸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려운 문항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그 핵심 단어에 집중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랑 같이 사지선다 내용 보시면서 일단 5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항에 나오는 문제의 유형을 보면서 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사지선다 4가지가 각각 다른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4가지를 또 배우는 거. 그러면 한 문항당 5개의 이야기를 배우는 거다 생각하시고, 은퇴 설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문제를 봐드리겠지만, 그 공적연금 부분, 특히 국민연금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연금 계좌와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퇴직연금 부분에 대한 제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온다. 그리고 프로세서에 대한 부분들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나머지는 조금씩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교재를 통해서 또 살펴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문제를 풀면서 또 풀었어도 교재를 다시 한번 해당되는 파트 좀 살펴봐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은퇴 설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전략 과목으로 삼아서 여기서는 최소한 90점 이상 아무리 못 나와도 나와줘야, 그래야지 나머지 부분들 좀 어려운 과목들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뭐 어떤 사람은 투자가 어렵다라고, 어떤 사람은 상속이 어렵다라고, 어떤 사람은 보험이 어렵다라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이 어렵다라고 다 틀린데, 그 어려운 부분의 과목을 끌어당길 수 있는 과목들이 저는 제일 편안한 과목이 은퇴라고 봐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아니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될 재무설계 같은 경우에는 전략 과목으로 삼을만 하지만 이상하게 살짝만 잘못 공부하면 90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점수를 확 끌어올릴 수 없는 과목으로도 또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도덕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도덕적인 이야기들은 보다 보면은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한 부분들이 몇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가장 쉬운 과목이 저는 은퇴다. 제 생각입니다. 네.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죠. 기본 문제. 자, 그러면은 은퇴 설계의 개요 쪽에 해당하는 기본 문제. 일단 기본 문제 쪽에 가장 키워드들, 그러니까 은퇴 설계의 정의와 관련되는 가장 키워드들은 재무적 비재무적 준비, 그 다음 종합 설계, 코디네이터, 그 다음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이죠.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모든 사람한테 은퇴 설계는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고령화와 저출산, 뭐 노동시장의 유연성, 그 다음에 본인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되니까 도움이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들, 그쵸? 예,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면. 자, 1번 문제. 은퇴 설계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은퇴 설계의 사전적 정의는 직임에서 물러나서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로이 지내는 거 맞죠?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쵸? 요즘은 평생 현역 시대라서. 두 번째, 주된 일자리에서 중간 일자리 과정, 중간 과정의 일자리, 자영업, 소일거리, 이런 형태로 해서 완전히 물러나게 되는 거지. 요즘의 은퇴는 과거하고 다르게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단계를 거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정년에 퇴직하게 되면 그걸로 은퇴였는데, 지금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점점
수익은 작지만 다른 일거리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 그래서 은퇴 설계는 다른 말로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최근에는 은퇴를 개인이 고용 상태의 어떤 직위에서 물러나 개인의 직업 활동을 중단하는 일회성 사건.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얘기죠. 은퇴 설계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일회성 사건이 아닌 과정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그 밑에 저출산, 고령화, 저금리, 고용구조의 변화,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로 인해서 더 필요해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다음 가로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 자, 유엔은 65세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로 퍼센트 이상이면 고령화, 그 다음에 고령, 초고령이니까 7, 14, 20이죠. 예, 그래서 답은 2번, 7, 14, 20. 자, 3번 문항 한번 볼까요? 100세 시대 은퇴 설계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노인에 대한 인식이 어떤 거죠? 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존재로 노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그죠? 과거에는 물러서 있는 한 걸음 물러서 있는 사람으로 인식됐다라고 하게 되면 요즘은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를 해서 같이 일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노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유엔에서 우리 교재에서는 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라 그랬지만 유엔에서 그 노인에 대한 정의를 할 때 과거에는 뭐 나이 든 사람 뭐 이런 형태로 정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형태는 그렇게 정의하는 게 아니고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경력이 풍부한 사람, 그래서 지도적인 위치에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노인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봐서도 바로 밑에 2번은 틀린 게 되는 거지. 장수의 의미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이끌어가고 잘 사는 것. 그래서 2번이 틀린 게 되죠. 교육의 형태를 보면 세대 내교육, 그리고 경제활동, 여가 이런 형태의 순환 형태를 갖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제가 보기에도 요즘에 평생 현역 시대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평생 현역 시대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자, 주거를 보게 되면 자생적 노인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은퇴석의 필요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장수의 위험은 평균 수명의 증가로 준비한 경제적 자원이 모두 소진돼도 살아나가는 것. 이때 가장 위험한 거죠. 돈이 다 떨어졌는데 아직까지 수명이 끝나지 않았다. 라고 하게 되면 정말 치명적인 거죠. 이건 그래서 우리가 보험에서도 저랑 같이 보험을 하실 때도 장수 위험은 뭘로 분류했어요? 치명적 위험으로 분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 생존 위험은 치명적 위험이니까 맞는 거고. 자, 유엔은 65세 인구가 20% 이상이면 고령 사회로 보고 있다. 고령 사회가 아니고 후기 고령 사회 또는 초고령 사회.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네요. 그 다음에 서구 국가의 고령화 속도는 프랑스보다 스웨덴보다는 미국이 빠르게 진행이 됐고요. 우리나라는 훨씬 더 빠르고.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를 의미한다. 맞는 얘기죠. 이건 공식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5번 문항 한번 볼까요? 은퇴 설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걸 골라라. 합산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그렇죠?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인 프랑스는 노년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기업 부담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말 좋은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노년 부양비와 고령화 지수의 상승이라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죠. 자, 총부양비는 유소년 플러스 고령 인구를 총인구로 나눠서 산출한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시험에서 숫자로도 가끔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생산활동 가능 인구. 생산활동 인구다라고 하게 되면 생산활동 인구 중에서 그리고 유소년 인구 있죠. 유소년 인구, 그다음 노인 인구. 어떻게 보세요? 생산활동 가능 인구는 15세에서 64세까지를 우리가 생산활동 가능 인구라고 얘기하고 유소년 인구는 0세에서 14세. 노인 인구는 65세 이상.
그럼 생산활동 가능 인구를 분모로 놔두고 유소년을 올려놓으면 유년부양비. 만약에 노인을 올려놓으면 노년부양비. 두 개 합치면 총부양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유소년 인구하고 노인을 같이 비교하면 노령화지수. 그렇죠?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은퇴 목표 중에서 은퇴의 비재무적인 측면, 적응하기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가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그 다음에 비근로 환경에 적응하기, 건강 악화에 대비하기. 자, 요런 거에 해당하는 부분들, 요거는 은퇴 라이프 스타일 개선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요런 부분들 비재무적인 측면이고, 예, 삶의 우선순위 정하기가 라이프 스타일 개선과 관련되는 이야기.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심화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1번서부터. 은퇴사기의 개요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 2017년 고령 사회, 2026년에 초고령 사회로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 통계 자료는 책마다 살짝 틀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책은 2016년, 그 다음에 2025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책은 2018년, 그 다음에 2025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책마다 통계가 살짝씩은 틀린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969년 이후 출생한 사람은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죠. 그 다음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100명당 고령인구 수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 기대여명의 증가와 더불어 은퇴 시기가 빨라지면서 경제활동 기간과 돈을 소비하는 기간의 차이가 작아지고 있다? 작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커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대여명이 증가하고 은퇴 시기는 빨라진다는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돈 벌 시간은 줄어들고 사는 기간은 길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힘든 세월이 앞으로 더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간혹 보면은 여담이지만 간혹 보면은 과거가 더 행복했지 않았나 그런 걸로 봐서는 오래 사는 건 좋은데 내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오래 사는 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격증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격증 많이 따고 자기 개발 많이 하면 기회가 더 많아지니까. 자, 두 번째, 100세 시대의 은퇴 설계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걸 골라라. 자, 노령층에 대한 복지 부담이라는 부분이 과거에는 취업자, 즉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직장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아니죠. 취업자와 은퇴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형태를 갖고 간다. 지금은 즉 이제 은퇴자도 상당 부분 사회적 기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기여나 복지 부담에 대해서 이제 공동 부담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으면 사회가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적으로 많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공동 부담 형태로 가는 게 이제 바뀌는 구조. 일자리는 세대 간 공유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정년제가 약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결혼이나 가족 개념이 약화가 될 거고,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세대 간 공유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이제 점점 어떤 나이에 따라서 일자리가 배분이 되는 게 아니고 능력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또 도래할 거예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젊다 그래서 우리는 젊으니까 나이 드신 분보다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은 매번 지금 현재 50대 후반 이렇게 해서 퇴직하신 분하고 여러분들 지금 2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같은 경우 비교해보면 능력 면에서 누가 뛰어나요? 당연히 50대 후반이신 분들이 다양한 능력에서 훨씬 뛰어나거든요. 사회적 경험도 많고, 그렇죠? 근데 단순히 그분들이 일자리를 잃은 이유는 뭐예요? 그냥 나이 하나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시대보다는 아마 같이 경쟁하는 시대가 아마 또 도래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 봐서 자격증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자, 잔소리 좀 했고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노령화 지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노령화 지수로 가장 적절한 거, 노령화 지수를 따지게 되니까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수죠. 그럼 유소년 인구가 200명이고 65세 이상 인구가 250명이니까 125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1번. 자,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노년부양비로 가장 적절한 건 노년부양비를 보게 되면 자, 생산 연령 인구는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노년부양비니까 65세 이상 인구랑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25.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 5번 볼까요? 은퇴생활 단계별 특성 중에서 활동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라. 자, 은퇴기의 활동기죠. 행동이 느려진다. 행동이 느려지는 거는 이 회상기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일정 규모 은퇴자금이 남아있는 시기다. 일정 규모 은퇴자금이 남아있는 시기도 회상기 쪽에 해당하는 얘기. 활동기에는 아직 은퇴자금 쓰지도 않았으니까 많이 남아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은퇴 후 최소 1년에서 2년, 최대 10년 정도 진행되는 시기다. 맞죠? 그리고 가장 많이 비용이 소요되는 시기는 이 시기가 아니고 간호시기. 그죠? 간병기. 그때. 왜? 얼마나 아플지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회상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간병기고 3번이 활동기. 예, 이때 얼마만큼 잘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느냐가 나머지 회상기나 간병기를 잘 보낼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과소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자기 개발도 좀 많이 하고 해야 되는 시기죠. 자, 6번 문제. 비재무적인 은퇴 목표 중에서 은퇴의 비재무적 측면에 적응하기에 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부양 책임의 대처, 고정된 수입에 적응, 은퇴 후 거주지 변경 부분은 다 맞죠. 근데 4번에 해당하는 부분. 자, 봉사활동 체험하기는 라이프 스타일 개선과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 7번 문항. 은퇴 설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걸 한번 골라라. 2018년도 국민연금의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여가 활동은 TV 시청이 가장 많으며 여가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여가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았어요. 그래서 1번은 높았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 3, 4는 한번 여러분들한테 읽도록 맡기고 8번 문항 한번 볼까요? 비재무적인 은퇴 목표 중에서 은퇴 후 라이프 스타일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라이프 스타일 개선이 아니고 이제 비재무적인 목적에 대한 개선 쪽에 해당이 되는 게 뭔가 보겠죠. 자,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을 선정하고 버킷리스트 작성하고 새로운 직업을 체험하는 부분은 다 맞죠. 근데 은퇴 후를 위한 최적의 거주지 물색하기는 비재무적 측면에 대응하기, 적응하기. 그래서 틀린 건 요거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8번 문항까지 살펴봤고, 그러니까 특별히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고, 크게 보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라이프 스타일 개선이나 비재무적 측면, 적응하기라는 부분들은 시험에서 이 부분으로 본격적으로 나온 적은 없었어요. 나온 적은 없었고 저희 교재에서 매번 개정할 때마다 남아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언젠가는 한 번 정도는 보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틈틈이 한 번 정도씩 나온 거니까 이거 말고도 항목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교재에서 나와 있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적어놓은 그런 항목들만 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서 볼까요? 두 번째 장 프로세서. 프로세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죠? 그래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가 주로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된다? 순서 나열해놓고 뒤집어서 순서대로 나열해라 다시. 근데 그게 타이틀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안에 세부 내용을 갖고 뒤집죠, 그렇죠? 자, 그런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6단계 프로세서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항상 하고 있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기본 문제도 한번 보죠. 자, 은퇴 설계 프로세서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보면은 제2의 인생 설계 차원에서 고려돼야 된다. 그쵸? 그 다음에 재무적인 목표 속에 비재무적인 부분이 당연히 통합이 돼 있어야 되겠죠. 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비재무적인 목표도 달성이 된다는 얘기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죠. 그다음에 일회성 계획이 아니라 인생 전반기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계획 실행 점검을 해야 되는데 거기 좀 바뀌어 있죠. 뒤바뀌어 있으니까 걔가 틀린 거다. 그래서 답은 4번. 은퇴설계 프로세서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단계를 보니까 고객과의 관계 정립 및 은퇴 목표에 대한 설정, 2단계 정보 수집, 3단계 분석 및 평가, 4단계 작성 및 제시인데, 자, 1단계가 틀렸죠. 고객관계 정립 및 목표 설정. 여기서 및 목표 설정은 2단계로 내려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단계 1번이 틀린다. 3번 문항 한번 볼까요? 은퇴설계 프로세서 2단계 정보 수집 관련 부분이죠. 은퇴설계 관련 정보 수집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걸 골라라. 자, 표준생활비는 국민 연금에서 목표로 하는 생활비를 말한다. 표준생활비는 약간의 또 여유 생활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건 필수 생활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거. 2번, 은퇴 설계를 위한 정보 수집은 사전에 준비된 설문지를 사용하며 추가적인 정보는 질문을 통해서 파악하게 되죠. 맞는 거고. 3번, 유락생활비는 통계적인 평균 수준의 생활비 규모를 참고해서 은퇴 시기에 맞게 조절한다. 요거는 표준생활비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은퇴 목표를 최종적으로 라이프스타일이라는 비재무적 가치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목표는 은퇴 목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구체적이고 수치화된 목표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보면 어떻다? 비재무적 가치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은퇴설계 정보 요약표에 각 항목을 분류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맞는 걸 골라라. 자, 보게 되면 저축 및 투자를 보게 되니까 주식, 채권, 변액연금보험 다 맞죠. 연금 계좌를 쳐다보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까지의 퇴직금은 기타자산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틀렸고. 기타자산에는 직역연금과 예상되는 상속, 직역연금은 은퇴연금과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이건 틀리죠. 그 다음에 은퇴연금 쪽인 국민연금과 연금보험, 연금보험이다라고 하면 이건 연금계좌 쪽과 관련되는 거니까 틀린 거고. 그래서 답은 1번.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각 항목에서 맞는 거 나열한 것은 아니면 적절하게 나열된 것을 전부 고른 것을 이렇게 고르는 문제라든가 선택하는 문제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은퇴설계 프로세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고객과의 관계 정립 단계에서 재무 설계에서는 우선 자신의 상황을 고객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객의 은퇴 목표를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해서 우선 고객의 내면의 수립 관련하고 핵심 가치, 우선순위 알아야 되고요. 3번. 1, 2번은 맞죠. 3번. 재무상태표는 은퇴설계 프로세서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 정리한다? 약간 이상하죠. 은퇴를 위한 대표적인 기초자료, 이건 은퇴설계 정보 요약표에 대한 설명인데 이건 틀린 거죠. 3번이 틀렸다. 4번. 재무설계사는 정보 수집 과정에서 고객이 합리적인 은퇴 자금을 추정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 자료를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맞죠? 제시하게 되면 고객이 살펴보고 같이 이제 협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형태. 그래서 결정해서 통지해야 된다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그 부분은 결정 통지가 아니고 그냥 제시하는 수준. 자, 6번 문제. 은퇴설계 정보 요약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은퇴설계 정보 요약표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날짜 나와 있고 이름 나와 있고 필요한 연간소득 나와 있고 은퇴 자산 나와 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가정 나와 있고 이런 형태의 표를 아마 상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자 보겠습니다. 은퇴 후 필요한 연간소득 그 맨 위에 있는 그거예요. 은퇴 전 소득 대비해서 은퇴 후 소득의 비율인 소득 대체율에 의해서 결정한다. 소득 대체율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이거 참고 자료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거고 2번 은퇴 자산으로 사용된 저축성 및 금융투자 등은 현재 시점에서의 세후 수익 일시금으로 평가한다. 현재 시점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은퇴자로 사용된 저축자금과 금융투자는 은퇴 시점의 일시금으로 평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한다? 우리가 은퇴설계 정보 요약표를 보게 되면 이쪽에 현재 시점의 금액이 나와 있고 여기 은퇴 시점의 금액. 그래서 올라간 여기 시점의 금액으로 평가를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금계좌란 이연된 사적연금으로 연금저축계좌하고 퇴직연금계좌로 나눠진다. 그쵸? 그걸 말한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또 어디서 상세히 살펴볼 거예요? 예, 연금계좌 쪽에 가서. 그쵸? 그러니까 3번은 맞는 거고, 그 다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세법상 연금계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타 항목으로 분류한다. 기타 자산 항목으로 분류되는 부분은 아니죠. 예, 않지만 그래도 연금계좌의 퇴직연금 계좌 쪽으로 기록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어떤 부분이다? 자, 은퇴와 관련되는 부분에서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나 아니면 그 재무설계 쪽에서 얘기하는 때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나 이렇게 각각 항목 분류하는 것들이 내용들이 살짝 다른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은퇴설계에서의 은퇴설계 정보 요약표에서 항목 분류, 그 다음에 재무설계에서 자산부채 상태표에서의 항목 분류. 그렇죠? 예, 그 부분들이 조금씩 틀린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서 항목 분류가 그런 부분들은 좀 유의해서 봐달라. 과목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다음 문제 7번 3단계 은퇴설계 3단계 은퇴설계를 위한 분석 및 평가와 관련된 거다. 자, 은퇴설계 분석 및 평가와 관련된 건 1에서 4단계까지 나와 있지만 문제풀이하기 전에 잠깐 먼저 살펴볼래요. 자, 이것만 알면 사실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문제에서는. 제일 먼저 뭐 구한다? 제일 먼저 자산에 대한 첫 번째 미래가치를 평가한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미래가치에서 비용이나 세금 등을 차감한 순미래가치 평가한다. 세 번째 현재 시점의 기준으로 현재 가치 기준으로 필요한 연간 소득을 결정한다. 이때는 공적연금을 차감한다. 그렇죠? 요게 세 번째. 그리고 은퇴 시점으로 와서 전체 필요한 금액에 대한 일시금을 구한다가 네 번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준비된 자산과 그 다음에 필요한 은퇴 일시금 차감해서 나머지 뭐 부족한 금액을 구한다가 다섯 번째고,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 부족한 금액을 모으는 걸 결정한다. 즉, 정액으로 모을 건지 증액으로 모을 건지 결정한다가 여섯 번째잖아. 그죠? 이렇게 6단계 프로세스로 움직이는 부분, 이 부분만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는데 어떤 문제든지 항상 나오지, 이쪽에서. 그게 문제죠. 자, 그래서 항상 나오는 거니까 자 보겠습니다. 1단계 미래가치평가 맞고요. 2단계 총은퇴자산에 대한 계산 맞죠? 그래서 3단계 은퇴 후 필요한 연간소득의 부족이익에 대한 계산 맞죠? 4단계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퇴 일시금의 계산 요건 5단계지 방금 그렇죠? 그래서 7번은 답이 4번. 은퇴설계 6단계 고객 상황의 모니터링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걸 골라라. 투자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죠. 그러니까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점검하고 평가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고객의 은퇴 설계를 종결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다. 종결하는 건 아니고요. 모니터링은 계속해서 은퇴 설계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는데, 그죠? 관계 정립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중간에 점검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2번, 3번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4번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9번 문제. 은퇴설계 프로세서 1단계인 고객과의 관계정립 단계에서 고객에게 알리고 설명할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1단계 관계정립 단계에서 자신의 경력교육, 훈련 경험이나 자격을 알려줘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내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그 사람이 프로세스 진행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니까. 그 다음에 제공할 서비스의 범위와 종류.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에 보시면 프로세스 진행 방법이나 어떠한 이득이 줄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1, 2, 4번은 다 맞고요. 3번이 딱 보면 틀린 거죠. 합리적인 은퇴 자금을 추정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 자료를 제공한다. 이거는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관계 정립 단계에서 할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다. 자, 10번 문제. 은퇴설계 프로세서 2단계의 은퇴설계 관련 정보 수집 단계에 정보 수집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내용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은퇴 후 필요한 연간 소득을 결정하는 것.
얼마나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서 결정해야 되겠죠. 이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계산비 분석이 전혀 달라지고 은퇴 이후에 살아야 될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은퇴 후 필요한 소득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될 현재 자원들을 확인한다. 이걸 확인해서 뭘 적어놔요? 자산부채 상태표나 이런 부분들을 적어보고 현존은표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은퇴 설계 정보 요약표 작성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은퇴 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퇴 일시금을 확인하는 것. 은퇴 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퇴 일시금을 확인하는 건 3단계에서 하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3번이 틀린 거다. 그 다음 추가 저축 여력 검토를 위한 장래 수입 지출 때는 예상 자료를 확인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다 1, 2, 4번은 2단계에 관련되는 이야기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항 은퇴 설계 정보 요약표 주요 항목 해설과 관련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걸 골라라. 변액연금은 투자 실적에 따라서 연금 적립금이 변동되지만 연금 자산을 분류해서 은퇴연금 항목에 기입한다? 아니죠. 변액연금은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되죠. 투자 실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금융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는 게 맞다. 두 번째, 은퇴 자산으로서의 금융 투자 자산은 원금 보장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낮은 자산으로 일반 연금보험과 같은 장기 저축성 보험 등이 있다. 자, 은퇴 자산으로서 금융 투자 자산은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들을 넣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틀리다. 그 다음에 3번. 연금 계좌는 은퇴 기간 중 연금 수령 시 과세되는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은퇴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환산해서 기록한다. 그죠? 그래서 11번은 맞는 거. 11번에 3번이 맞는 거. 그 다음에 4번. 은퇴연금은 연금으로만 지급되는 대표적인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만을 기록한다. 국민연금 플러스 직역연금. 그렇죠? 예, 그래서 직역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기타 자산 쪽의 항목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연금으로 분류가 돼야 되니까 그랬을 때 국민연금 플러스 직역연금. 그렇죠? 그게 은퇴연금 항목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12번 문항 한번 볼까요? 은퇴설계 정보 요약표 주요 항목 해설과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틀린 걸 골라라. 자, 재무설계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서 고객이 현실성 있는 가정을 설정하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은퇴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은퇴 기간이나 은퇴 자산 마련을 위한 저축 가능 기간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은퇴 기간은 고객 개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어려우므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기대 연명표를 참고해서 결정한다. 반대죠. 기대 연명표를 참고하되 고객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되겠죠. 뭐 가족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고객 자체가 기왕력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3번이 틀린 거. 물가상승률을 가정하는 이유는 필요자금의 은퇴 시점 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산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에 대한 고려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심화 문제 한번 볼까요? 은퇴 설계 프로세서 3단계 워크시트 접근법의 6단계와 관련된 설명. 자, 그럼 6단계와 관련된 설명이니까 다시 한번 얘를 그려놔 보면 딱 숫자만 한번 넣어보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단계. 그리고 2단계. 그리고 3단계. 그리고 4단계. 그 다음에 5단계. 그리고 6단계. 색깔이 4개뿐이 없어서 2개는 똑같은 거예요. 1단계에서 순자산 평가하고, 자산 평가하고, 미래가치 평가하고, 2단계에서 순자산 평가하고,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총은퇴 자산. 그렇죠? 3단계에서 필요금액 평가에서, 요 시점에서의 필요금액 평가에서, 그거를
4단계로 올려서 전체 필요금액, 전체 기간의 필요금액을 평가하는 거.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총은퇴 일시금. 그렇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차감하게 되면 4에서 2를 빼면 나오는 게 5. 그죠? 예, 이거 그냥 산수 얘기한 거 아니야, 지금. 4에서 2를 빼는데 왜 5가 나오냐고. 그렇죠? 4에서 2. 4단계에서 2단계 빼게 되면 5단계가 나온다. 이거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퇴 일시금 또는 필요한 부족한 은퇴 일시금. 그렇죠? 그리고 여기선 저축액 결정하는 거. 정액이냐, 증액이냐. 그렇죠? 예, 요 생각을 정확히 하시면서 보겠습니다. 1단계 개별 자산별로 각각의 예상 수익률을 적용해서 은퇴 시점의 미래 가치를 계산한다. 2단계 개별 자산의 미래 가치에서 인출이나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나 기타 비용을 공제한 순미래 가치를 계산한다.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총은퇴 자산이라고 얘기한다. 3단계 연간 은퇴소득 부족액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은퇴 첫 해에 연간 은퇴 부족금을 계산한 후 총 은퇴 기간 중에서 연간 은퇴 소득 부족액을 은퇴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4단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틀린 거지. 예, 그래서 답은 3번 3단계. 이게 틀렸죠. 이게 4단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3단계에 또 나와 있는 게 은퇴 후 필요한 연간 소득과 국민연금 모두 현재 물가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물가 기준으로 산정해서 서로 차감한 금액. 그게 연간 부족한 은퇴 부족한 일시금. 일시금이 아니라 부족한 연간 소득. 그쵸? 예. 가끔 말이 꼬여요. 양해하세요. 자, 2번 문제 볼까요? 은퇴 설계 정보 요약표의 은퇴 소득원 기준에 따라서 가로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걸 골라라. 홍길동은 오늘 정기예금, 가로와 변액보험 가로. 이게 저축성 자산이냐, 금융투자 자산이냐, 기타 자산이냐, 이런 거 구분하는 거네요, 보니까. 정기예금이니까 저축성 자산, 변액보험 금융투자 자산. 그러면 저축성과 금융투자 두 개가 나란히 있으니까 답은 1번이랑 2번 중에 하나겠네.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 저축성 보험도 우리가, 저축성 자산으로 분류하죠?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 그 다음에 퇴직금은 기타 자산 분류하니까 그러면 답은 2번이 맞는 거다. 자, 3번 문항. 은퇴설계 정보 요약표에 대한 내용으로 대한 설명으로 빠짐없이 모두 묶은 것. 은퇴 시기를 결정하는 일은 은퇴 설계에 있어서 은퇴 준비 기간을 결정하는 의미가 있다. 그렇죠? 은퇴 시기를 결정한다라는 것. 내가 언제 은퇴할 거야? 라고 결정하는 건 지금서부터 은퇴 기간을 준비할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 자체는. 예, 그렇게 이중적인 이야기를 갖고 가죠. 자, 물가상승률을 가정하는 이유는 필요자금의 은퇴 시점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산하기 위한 거다. 그렇죠. 이 기간에서 이 기간까지 물가 요인을 감안하게 되면 가치가 달라질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물가가 가미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걸 갖고 계산해야 가치가 달라지겠죠. 가치평가를 위한 거다. 가나 다 맞고요. 가하고 나가 맞고, 그 다음에 4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각 개별 자산의, 각 개별 은퇴 자산의 은퇴 일시금, 은퇴 시점의 일시금은 은퇴 자산의 세후 투자 수익률, 은퇴 자산의 세후 투자 수익률을 적용해서 평가한다. 자, 현재 준비하고 있는 각 은퇴 자산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은퇴 자산의 은퇴 시점의 일시금은 은퇴 자산의 세후 투자 수익률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각 개별 자산의 세후 투자 수익률을 사용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구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은 틀린 거. 4번. 은퇴 설계에서 세후 투자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평균 수익률의 개념으로 쓰죠. 그렇죠? 그렇게 적용합니다. 다만 이제 평균 수익률 개념을 쓰게 되면 과거 통계치기 때문에 사실은 좀 괴리가 있잖아요. 현실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알지만 따로 적절히 사용할 만한 것들을 고르다 보니까 평균 수익률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4번 문항. 은퇴설계 프로세서 3단계 워크시트 접근법 분석 6단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3단계에서 계산된 연간 은퇴소득 부족액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은퇴 첫 해 연간 은퇴소득 부족액을 계산한 후 총 은퇴 기간 중 연간 소득 부족액을 은퇴 시점에서
일시금의 형태로 계산한다.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얘기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올라와서 돌아간 거, 그렇죠? 부족액 계산해서 전체 계산한 거. 자, 2번 5단계 총 은퇴 일시금에서 총 은퇴 자산을 공제하면 은퇴 시점에서 추가로 필요한 은퇴 일시금이 된다. 맞죠? 그 다음에 6단계 추가적으로 필요한 은퇴 일시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연간 저축액을 계산한다. 맞죠? 6단계에서 연간 저축액은 매년 급여 상승률 만큼 증액시키는 방법은 실질가치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금액을 저축한다는 장점이 있다. 실질가치 기준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건 물가를 연동했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가 틀렸다. 그러면 틀린 거. 4번 문제를 풀어보니까 제가 이걸 싹 일부러 지웠는데 일부러 집어넣고서 4번 문제 문항을 풀어보니까 어때요? 이게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겠지. 그렇죠? 하나하나 이야기. 그래서 프로세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그냥 숫자를 적으세요. 1, 2, 3, 4, 차감해서 5, 그 다음에 6. 이렇게 적어놓고 이것 따라가면 되지.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억이 날 테니까 일부러 자꾸 그래서 약간 지우는 거야. 해놓고 지우고. 왜? 문항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연습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제가 써놓고서 그냥 그거 따라 계속 찝어주면 이게 정리가 안 돼. 여러분들 스스로.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거지 내가 보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예, 제가 가서 보면 좋은데 그럼 다 붙겠지. 예, 근데 점수가 똑같을 거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자, 5번 문항. 자산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자산 배분이란 위험 수준이 다양한 여러 자산 집단을 대상으로 투자 자금을 배분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투자 과정을 말하죠. 전략적 자산 배분이란 투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포트폴리오의 자산 구성으로 적극적 투자 전략이다. 적극적 투자 전략은 전략적 자산 배분이 아니고 전술적 자산 배분 전략을 갖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틀린 거지. 전술적 자산 배분이란 시장의 변화 방향을 예상하고 사전적으로 자산 구성을 변동시켜 나가는 전략이고요. 그리고 전략적 자산 배분이란 장기적 자산 구성 비율과 중기적으로 각 자산 집단이 변동할 수 있는 투자 비율의 폭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을 말하죠. 그래서 전술적 자산 배분을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런다? 역투자 전략, 그렇죠? 또는 내재가치 투자 전략, 적극적 투자 전략 이런 것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 6번 문항. 자, 생애 주기를 고려한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30대의 은퇴 설계는 은퇴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공적연금을 통한 준비도 이 시기에 시작하는 것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럴까? 30대? 여러분들 30대 많잖아요. 지금. 정말 그래요? 근데 교재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생애 주기에 따른 고려사항을 얘기할 때는 제가 보기엔 플러스 10 정도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대일 때 상상하기를 플러스 10 정도 해놓고 상상을 해서 문제 풀면 맞을 것 같다. 그러면 40대에 할 만한 일을 30대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심정적으로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렇다고 정말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예. 어쨌든 40대 은퇴 설계는 은퇴 자산과 다른 목적의 자산 구분 없이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40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40대 있거든요. 금융기관 담당해서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 아마 생각해 보시면 내가 구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 근데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틀린 게 되는 거죠. 3번은 요거를 하는 일은 30대. 그래서 30대 은퇴 설계는 은퇴 자산과 다른 목적 자산의 구분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재에서 보면 40대에는 구분하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 40대가 안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틀린 거예요. 근데 요게 좀 어려워. 쉬운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하고 책에서 쓴 게 다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50대의 경우 은퇴를 앞두고 보수적 안정적 요구한다. 50대는 원금 보장에 대한 성향이 강하고 위험에 대한 인내력이 적어지는 시기이기도 한다. 이상하다. 나는 50대인데 지금 비트코인도 하고 있고 막 주식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건 개인적인 성향이고 그렇죠? 여기는 그렇게 기억해달라.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것만이라도 요 연령대로 기억해달라는 거고요. 7번 문제. 은퇴적의 프로세서 4단계 제안서 작성 시 고려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객의 다음 제목 목표와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축 여력 범위 내에서 저축의 수준이 결정이 돼야 될 거고요.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범위와 종류는 1단계에서 하는 얘기죠. 이게 틀린 거네요. 자산 배분을 해야 되고. 자, 두 문제 남았죠? 8번 문제. 은퇴설계 프로세서 5단계의 은퇴설계 제안서의 실행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재무설계에서는 구체적으로 투자 대상을 선별해서 제안서 실행을 도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5단계 실행 단계니까 실질적으로 위험이 발생하는 단계 2단계니까 여러 명의 전문가가 각각의 전문 영역에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개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가 개입되는 단계. 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 설계서를 이때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1, 2, 3은 다 맞네요. 상세하고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존재하지만 행위에 따른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다? 그거는 앞에 1에서 4단계까지는 책임이 수반되진 않아요. 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이지 돈을 직접 만지지는 않으니까. 상품을 직접 구입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으니까. 근데 5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위험이 발생하는 시기니까 책임이 따르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 마지막 문제. 은퇴설계 프로세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객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 재무설계사는 고객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좋은 질문이죠. 고객이 주로 말하도록 하여 고객의 내면의 소리를 끄집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경청이 중요한 거. 좋은 질문을 던지고 고객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필수 생활비는 통계적 평균 수준의 생활비 규모를 참고해서 은퇴 시기에 맞게 조정한다. 이건 표준 생활비에 대한 이야기죠. 2번이 틀린 거. 소득 수익률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변화 가능성이 높지만 무리하게 예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후 투자 수익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고객의 위험 수용 성향, 그리고 위험 수용 능력, 역사적 수익률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여기까지 해서 1장과 2장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3장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